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은 재미있고 동시에 심각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들으시면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끼지 말고 사용자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족과 심하게 다투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섹시 코드레드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솔직하게 털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집은 저와 오빠가 어릴 적부터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원하면 언제나 부모님께서는 내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해야 한다면 이야기를 계속해보고 싶어요. 여력이 되어 집도 굉장히 넓은 전원주택 의사로서 아이들이 향상되는 모습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갖고 싶다고 해서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제 부모님은 상당히 엄격한 분들이셨거든요. 나가 있고 사조를 갖고 싶냐? 엄마가 말했어요. 갖고 싶은 걸 다 사줄 순 없다고. 저희 부모님은 아무래도 저와 오빠가 5개 길을 잘못 들어서까봐 걱정하신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일도 없어지니 자칫하면 아나무인으로 자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은 그 점을 경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은 중외삼촌도 홍천망청 있는 대로 돈을 쓰다가 도박에 빠져 해선 안 될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된 후부터는 또래 아이들만큼의 용돈을 받았어요. 행여 문제의 앱스를 산다 해도 부모님은 용돈을 살게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 형과 저도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돈을 받는 사실을 잊고 지냈어요. 대학 등록금만 부모님이 주셔서 걱정할 것 없었지만 대학에 진학해도 우리는 용돈을 벌고 생활비를 마련해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형에게 불평을 했던 적도 있어요. 형은 솔직히 내 친구들은 부모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매달 몇백 원을 팍팍 주신다고 했어요.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돈은 없지만 더 못할 정도로 좋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친구들을 만나면 속상하더라고. 친구들은 모두 차도 있고 신용카드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아서 소외된 기분이 들어. 어떤 억지스런 얘기인지 그런 게 부모께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또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배부른 얘기는 하지 말고 이 현실에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키우신다는 뜻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부유한 친구들만 만나지 말고 평범한 친구들도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 너가 항상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 어쨌든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어. 오빠와 얘기하러 가자. 차라리 벽이라. 말이에요. 오빠에게 털어놓아봤자 맨날 이런 식으로 끝났으니까 갈등을 쌓기 싫어서 언젠가부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속으를 생각했죠. 오빠는 만족하고 살라고 하지만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항의도 하고 떼를 썼어요. 우리 부모님 정말 철엄성이 시더라고요. 그러한 말씀 할 거를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소리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부모님의 진짜 눈물 나도 어느새 나왔더라고요. 남들은 부자 부모 중에 부러워하고 숨지어 수기까지 하는데 정작 저는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제게 부모님이 교육 방식이 굉장히 현명하셨다는 걸.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외로이 다니던 대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참 부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폼이 빠져 있었을 텐데 제 돈으로 사지 못한 이 친구들이 때때로 나를 데리고 다니며 일식 사족을 원했어요. 그러던 중 숨바꼭질을 하러 갔다가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한 남자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방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대학원 생각이 있어 이리저리 조언을 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에게 딱 알맞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몇 번 만나 밥을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알던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인 거라 말해야 할까요? 굉장히 성실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 하는 매장에는 근무도 정시보다 일찍 출근해서 매대를 점검하고 근무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일까지 꼼꼼히 고객 응대를 했어요. 보고 있으면 그런 점이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근데 세배 노매 과외 안 해요. 우리 대학교 정도 나왔으면 과외나 학원 선생님을 해도 되겠죠. 그 평이 더 이러기 쉬울 거예요. 코치에 나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과외도 좋지만 직장 다니기 전에 사회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경험을 해보는 거야. 경험을 쌓기 위해 선배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가나안에 등록금을 내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도전을 택한 경험상 이런 일도 겪어보는 것은 마인드가 긍정적이고 내실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백화점에서 고객 응대를 하는 업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객은 물론 불평하는 고객들도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만을 듣기도 했을 텐데 선배는 언제나 얼굴에 힘든 표정 없이 항상 웃고 있던 것 같습니다. 선배, 공부하고 알바를 여러 개 하느라 정말 잠자는 시간도 없었는데 왜 맨날 그렇게 바쁘게 다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하며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몸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에 대해 좋아하지만 세상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 특별히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삶이 부럽지 않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현재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죠. 감사라는 단어는 저에게 큰 영감을 준 단어인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크게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살아왔고 집이 항상 있었으며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어떤 것도 제게 감사로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선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바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죠. 그때서야 선배가 왜 그토록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나는 선배를 존경하게 되었고 점차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죠. 서로 자주 만나 밥을 먹는 사이로 발전하다가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의 꿈은 대학원을 졸업하여 연구소에 입사하는 것이었어요. 나 또한 그의 꿈을 따라가고자 했죠.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 다녀와 보니 나에게는 맞지 않는 걸 느끼게 되어 회사로 진로를 전환하였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연구소에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건으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렸죠. 바로 혼전 임신 이연을 되었어요. 아직 토크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다 보니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어요. 어떻게 하죠? 빠르게 결혼부터 해야 할까 싶네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부터 하자 얼른 내가 가정이 되게 솔직히 지워야 할 생각도 있지만 남자친구는 얼른 결혼하자며 부모님부터 만나봐야겠다고 설득해줘요. 제가 남자친구의 말을 선택해서 어차피 이 남자와 함께 할 미래를 오래전부터 꿈꿔왔으니까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한 채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지금의 시어머니께서 당시의 B씨 어머니는 조금 깐깐한 인상이 들었습니다. 저가 임신을 해왔다는 사실로 인해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하지 못한 경지이지만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한편 아버지는 멋진 며느리가 왔다며 기쁜 모습으로 인사하셨어요.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아버님. 홍삼을 무엇 사올까 고민했지만 무거워서 쓸 수 없죠. 아들이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 못 받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먼저 들어가고 싶어서 조금 기다렸어요. 예비 시아버지 덕분에 분위기는 금방 풀렸어요. 경기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분위기가 풀렸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게 이것 좀 물어봐도 되겠죠?
언니, 우리 오빠도 태양이 나왔으면 공부를 잘 했겠네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대학원도 꼴로 먹거든요. 아, 솔직히 말하면 전문대도 겨우 들어간 거예요. 내일도 가야 하는데 하기 싫어요. 다른 공부는 진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너는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 괜찮아요. 저도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더니 추가격으로 겨우 들어갔는데요. 뭐, 합격손하기까지는 않을 거야. 출산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내년 10월쯤이야. 그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아마도 제가 임신했으니 아이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오갔고, 특히 살짝 신호의퇴한 것 같은 신혜 아직 대학생이라 그런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신혜이는 제와 연령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성격이 원체 순수해서 조금 어린 여동생을 보는 그런 느낌이 물씬 났어요. 저는 오빠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동성애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애교 많은 신우이가 언니 하며 다른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정이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 각자의 부모님을 만나고 상견례까지 빨리 진행되었는데요. 제 부모님은 혼전 임신에 대해 조금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성실하고 신중한 마음을 가져주셨어요. 남편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셔서 곧바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상균이는 수수한 차림으로 나왔고요. 대신 우리 아버지께서 결혼을 허락하시기 전에 이런 조건을 제시했어요. 우리 집안의 재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라는 조건이었죠.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 그 중에는 선량한 사람도 있지만 해로운 사람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널 조심하도록 했어. 아무리 탁월한 후보가 남편이라 해도 성급하게 공개하지 말고 너를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를 기다려야지. 알겠지요? 알겠어요. 아버지의 철학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바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다만 결혼식 하객 명단은 아버지 쪽에 큰 손님들이 계셔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할까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제가 반대했어요.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남편 쪽과 비교되기도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작게 할게요. 정말 괜찮겠어요? 혼식 비용 정리는 우리가 해주려고 했었는데. 아뇨. 그리고 신혼집도 소박하게 하거나 우리끼리 알아가 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로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것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맨 처음 집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말씀하려 하셨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거절했어요. 남편과 이미 상의해둔 곳이 있었기도 했고 남편 덕분에 갖게 된 것들로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결혼식과 작은 신혼집으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신혼생활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요. 입덧이 심해서 고생은 많았지만 바쁜 중에서도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줘서 그런지 전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안정감은 연애 때와는 다르게 느껴져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에 발벗고 나선 이후부터는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연구소에 일해서 다른 일로 바뀌게 되면서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미세하게 달려서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부터 대놓고 애박한다 등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어요. 그것도 돈으로 행동했지요. 난 밖에서 목뼈 빠지게 두둔해왔어요. 오늘 힘들어서 죽겠는데 방자가 좋겠다. 아이만 바디 돼서.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아, 당신은 몰라요.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 진짜 상사랑 맞춰가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모른다고요. 아기가 당신이 뭘 하겠어? 사회생활을 우리 한 개도 아닌데 어구구는 우리 가족을 꾸리게 됐으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둔 거란 거야? 당신 모 회사에서 힘겹다는 게 있어요. 말해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탓하는 대신 우리 얘기를 해보는 게 좋잖아요. 방금 제가 말한 거 다 말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안 통한다고 한 것이죠. 그날은 남편과 있던 일로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서 내가 하찮게 대우받는 걸 편하게 본다고 하지 않나요?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더 이상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고 남편의 막말은 한 번 더 듣기 싫었습니다.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말했죠. 어느 날 제가 설거지통에 그릇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습기 세척기를 사던지 해라. 귀찮게 왜 이런 일까지 시켜 퇴근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좀 알려주세요. 통에는 글을 나열한 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야? 영어가 어려운 거잖아. 어차피 4가지는 내가 하잖아.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한 건 2가지인데 또 다른 이야기에 꽃들이 잡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서로 동반하면서 남편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정작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있다는데요. 어느 날 그런 남편을 보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알았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 덕분에 제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행복해졌는데 그런 사람은 왜 정반대로 가는 건지 답답해져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을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연애했던 시절의 추억을 끌어내며 왜 변해버렸다고요? 하지만 계속해 봐야 할 말을. 내가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원래. 당신이 나를 보는 시선이 변한 거겠죠? 그랬지. 어이없는 답변만 들려오네요. 저는 남편을 조금은 포기한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아이와 함께 지내는 걸 택했을 뿐이에요.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하고 제게 남편이 필요했어요만 그때 그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딱 하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신우였죠. 신우한테는 단둘이 용이나 보진 않았지만 순이도 오빠가 변한 건 눈치챈 모양이에요. 가끔씩 커피를 사주면서 좋은 말도 해줬거든요. 새언니가 최근 오빠가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가 힘든 적은 아니에요. 아, 그러죠. 이 오빠는 원래 순종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최근에는 엄마나 아빠한테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예민한 면이 있긴 한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그게 폭발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운전 중에 괜히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집 나가는 것도라며 직장 외도에 대해 그만뒀냐고 할 때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아, 맞아요. 그랬어요. 땀이 솟으려 했어요. 남편이 그런 말 한 줄에. 그런데 저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아니라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요. 오빠가 그렇게 큰 곳에 있어요. 아, 그나저나 같이 살기 전에 새언니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봤어요. 별다른 대화 아니었지만 신이와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어느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순이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금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상황의 유지은 내가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언니가 한번 봐줄 수 있을까요? 나요. 아가씨, 남자친구를 보고 싶어요. 내세운 이나는 제일 믿을 수 있는 여자 어른이에요. 사실 결혼 생각까지 있는 남자예요. 언니가 한번 봐주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것 같아서 말이에요. 신호의 갑작스런 부탁에 당황하여 냈지만 봐달랄 쓰니 궁금하기도 하여 그날은 아기를 맡겨놓고 잠깐 쉬었어요. 위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러 나갔는데 은근히 긴장되고 매너가 전까진 분위기가 불편할까 봐 걱정도 했죠. 근데 막상 나간 건 그렇지 않았어요. 신이와의 가족관계라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남자친구란 사람은 부탁도 좋고 싹싹해서 신이와 여러모로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신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60 너무 다행이었어요. 근데 헤어질 쯤 돼서 시밀크 귀에다 대고 비밀이라며 숙달겠는데 그 말에 저도 조금 놀랐어요. 언니, 사실은요. 내가 말 안 했는데 저 사람 아버지가 거기에서 투표해요. 정말요.
그리고 사실 저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오시부이가 부끄럽게 그 말을 하는데 프로포즈 받아놓고 저를 불러다 주셔서 상당히 놀랐죠. 근데 신호에는 프로포즈를 받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보였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제 같은 하층민이라고 하면서 엄청 구박하고 못살게 굴어요. 수택 식구들은 일부러 영어로 대화하고 제가 대학도 구린데 나오고 집안도 평범한데 괜찮을까요, 정말. 시부모님 되실 분, 한번 만나보긴 했는데 좋은 분 같긴 한데 막상 결혼하면 변하실까 봐 걱정도 되고요. 에이, 그런 건 드라마죠. 아가씨 같은 사람이면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미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면요. 미안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제가 신호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아주 뼈저리게 느껴졌죠. 어느 날 어린이집을 보내고 홀로 쉬고 있었는데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매우 긴급한 목소리였죠.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오니? 우리 해야 하는데 내가 잘 할 줄 모르니 몇 개만 알려줄 수 있어요. 아, 요리연한 또 별표 거라고 알겠어요. SB 보낼게요. 아 근데 문자 말고 와서 알려준다면 안 돼요. 그게 배우기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흥을 알았다며 신형 이순원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순위가 한참 이어졌어요. 절기를 배웠던 중에 갑자기 핸드폰을 보니 언니, 약속이 생겨서 그런데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는 거였어요. 오늘 친구 모임이 있는데 깜빡했거든요. 고향에 가야 했어요. 아무래도 친구 모임이 있긴 한데 되돌릴 수 없는데 허나 붙잡을 수도 없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저도 갈 준비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이름부터 그랬어요. 치안이 죄송한데 그 아까 하던 연근조림만 마저 해주시고 가면 안 될까요? 꽉 잡아달라 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하고 신우이는 다 낫고 결국 시위가 부탁한 조림을 1시간 동안 만들었고 집으로 가야 했어요. 근데 순이의 이런 부탁은 몇 날 몇 일 계속되었어요. 요리를 아무리 배워도 못하겠다며 제가 불러 알려달라고 했고 요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해외여행을 가서 집에 강아지를 돌봐야 한다면 꼭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건 숙제가 아니다. 요 도와주세요. 근데 수고비랍시고 두툼한 몸투를 주면 그런 부탁을 하지 말라고 저도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이뻘 떠나 쉬지만 어제 결혼하고 나서 더 철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 신우이의 사진은 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물론 명품 같은 것을 갖고 싶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합니다. 생기니 살 수도 있지만 그 소비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서 한 번씩 명품관을 도우미의 쇼핑을 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어치를 쓴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많은 돈은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이 카드로 모든 것도 된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1,000만 원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언니는 이쪽 살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한 번씩 늘 놀러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 전에 저를 데리고 명품관의 가방을 한 번에 2~3개씩 사라고 하기도 했어요. 제 꽃차기 닦고 보니 꽃까지 스케일이 완전 달랐어요. 해외여행도 동남아로 가는 것은 좀 꺼려지고 주로 유럽으로 다니는 편이에요. 가끔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창피해요. 어쨌든 결혼해서 집에 와서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돈은 그리 부족하지 않지만 절약해서 사용해야겠죠. 그래야 아가씨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는 그 의미를 알아요. 하지만 아가씨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한계를 모르게 되어 크게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삶은 흥미롭죠. 왜냐하면 경험이 있는 듯이 말할 수 있어요. 세운 이 집처럼 잘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치 어떤 소리를 하려던 말이 끝이 났거나 아가씨가 내 앞에서 당당하게 웃었고 말을 심하게 하려 했지만 그만큼으로 좋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 작은 아이가 와 말해봤자 괜히 입속에 남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홍교양으로 그만두고 자기 알아서 살아가라는 심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솔직히 집에 들어와서도 접촉이라도 너희가 한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언제 왔어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는 신희와 교류를 덜 하게 되었죠. 신호의 도적에 별로 연락하지 않았고요. 가끔 신희 SNS를 보면 호화로운 것들만 왔습니다. 여행하러 가서 찍은 자신이 산 명품 핸드백 사진 등등 부티나긴 사진들을 올리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포장하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과거를 생각하게 돼요. 저를 보셨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아가씨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데 여기 집에 와서 좀 쉴 거니 내가 와서 좀 도와주라. 제가 말했어요. 그래, 일단 제왕절기까지 해서 몸이 많이 힘들다고 하네. 내가 돌봐줄게 좋긴 한데 내가 알다시피 내 커리가 영그러 찬 이에 너도 도와줄 것 같군요. 알겠어요, 어머니. 신부가 출산한 후에도 문자만 보내고서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위층과 좀 멀었습니다.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말했고 신우이가 집에 와서 데뷔했을 때를 생각하여 이것저것 준비해 놓았습니다. 나름대로 고기도 끓여놓고 신이가 이 블랙 잉크 쓸만한 야른 긴 티셔츠와 같은 것들도 준비해 놓았어요. 사실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신뢰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안 마음이 불편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신이가 집에 오신 날 신이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어서온 신우이가 왜 여기 있나요? 어머님은 듣지 못하셨어요. 저희 아가씨는 당분간 여기 머물 계획이에요 라며 무리하시지 않으시라고 했습니다. 아, 열이 더워요. 에어컨을 조금 싸게 해주세요. 짜증나. 오븐을 잠깐 키니 너무 더워서 주물러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왜 국물이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는데요. 조리실에서 그런 것을 즐겁게 먹고 난 뒤에 입에서 맵고 짜고 싶다는 말인가요? 차라리 김치찌개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이 정말 감사할 거예요. 따로 부르려고 했는데 3분이 좀 봐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축내며 명령하는 것에 짜증이 났어요. 전 구구가 갑자기 느껴졌어요. 신우이가 더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잘 하고 싶었지만 이젠 10월 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도 힘들었고 오히려 거기다 심지어 가야만 했죠. 아가씨도 정말 도움이 많아요. 부르시고 이만 가볼게요. 그래서 한마디만 남기고 떠날게요. 버렸어요. 하지만 별로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신영분과 자꾸 가족 행사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데 볼 때마다 사람 신경이 예민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제는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생신날은 전 일주일 동안 어떤 선물을 줄지 많이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겨울이고 시어머니께서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 해서 패딩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당시 받는 월급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사용하여 패딩을 사드렸어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패딩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고 웃었어요. 세원이 세상에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아니, 엄마, 패딩을 무슨 그런 식으로 사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오빠도 참 생각 없고 언니가 이런 것을 그렇게 오빠라도 말싸 안 돼요. 싸구려 하다니까 아가씨. 이 패딩은 브랜드에서 전까지 팔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번에 엄마한테 선물로 준 패딩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알려주세요. 줬어요. 말하기도 심했어요.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받아먹었으면 우리 다 같이 스파나 하러 가자. 또 누구 참, 아마도 이렇게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을 말해준 거야? 내가 말하면 언니 또 저런 고싸하고 하냐? 이제. 엄마, 딸이 재벌가에 시집가게 되었는데 뭐, 이제 우리 집안의 수준도 조금씩 따라가야겠어. 엄마, 특히 새로운 며느리가 사진첩 패딩을 입을 생각이라니. 길거리에서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부끄럽게 여길 것 같아서 인사도 못할 거니까.
남편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도 나무만 보고 있었고 샤워는 민망해하며 신우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아빠가 너무 말을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내가 말한 대로 입주심을 하라고 했냐? 네가 재벌가에 시집가도 넌 여전히 우리 집안 딸이야. 그 후 3세는 2월 결혼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언니를 따르는 것이 잘못되었던 이 요즘 왜 이렇게 버릇이 악해졌는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아버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달을 받았는지 지금 세운 두 편은 달과 편 아닌데 진짜 어처구니가 왔냐 집안에서 잘 지내다 싼 니가 아주 좋으시겠어요. 아가씨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점 아직도 모르신 건가요? 아가씨가 제가 정성껏 사온 선물을 거들먹거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산다 하니까 언짢으신 거죠. 저도 기분 나빠요. 아가씨 제가 언제 아가씨 대학생이고 돈을 벌지 않을 때 2만 원짜리 선물을 사줬다는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나요? 둘째, 왜 이렇게 변했는지요? 시내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데 그렇게 노려보며 일어섰어요. 문을 세게 닫고 나갔죠. 그날 밤에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아세요? 그 문제는 장원의 것이었는데 여기에 쓰기엔 부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뒤늦게 받아본 문화 수업 같은 것도 있었는데 교양은 더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남편이 그 문제를 꼬투리 잡은 거거든요. 당신만 하면 걔 하는 말이 그냥 오냐오냐 해줘. 뭘 하지 말고 큰 소리를 그만해. 어째 큰 소리야? 아니, 그러지 말라고. 어쨌든 당신 신의자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함부로 언제 그렇게 아가씨를 함부로 대해? 라는 말이 귀에 시달리지 않는군.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 그때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겠었는데 어느 날 조용히 방에서 여자와 통화하는 남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 알고 보니 남편이 신우이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려온 적이 있었었대.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 차례를 내게 부탁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신부들 때려치고 낮에 달려가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들었지만 정말 기분 좋지는 않았어.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재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알았다면 그 사람이 정말이라면 회충처럼 우리 집에부터 단물을 쪽쪽 빨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저한테는 할 일이 생기겠죠. 아가씨가 버릇없이 행동하면 꾸짖겠다는 이야기 할 것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할 것입니다. 더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그런데 일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신우이에게 빌린 돈이 모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집까지 찾아와 저를 때렸어요. 남편의 머리털을 뽑거나 앞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소리쳤지요. 한두 푼이 아니라 몇 억이야?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말리라고요. 오빠 때문에 남편 명에 먹이 없어 방편이 얼마나 부족하겠어. 우리 집안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아야지. 한글이 가장 도로 판단했던 전문대를 못해서 그저 쪽으로 판단해야 했어. 오빠까지도 나를 쪽팔리게 만들어야 했어요. 미안하다고 꼭 아픈 상황을 만들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갚아야 하고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어야 했어요. 이미 이성을 잃은 듯이 고래처럼 소리를 졌고 제게도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수십 번이나 문자를 보냈죠. 하지만 제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하라는 건지요?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돈을 갚겠다는 제 약속은 부모님에게부터 얻은 도움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하고 방법이 뭐라 해서 그런지 그때는 그랬었어요. 결국 참지 못한 저 자신이 부모님께 영광날 같아요. 전화를 걸어서 50이치를 마련했고 돈을 갚았어요. 남편에게는 단지 어디에서 조금 빌려주고 말만한 상태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글수가 언니 전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함께 갈래요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제게 좀 갚아준 것도 감사하고 싶어요. 부디 나와 주세요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면 서로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하게 될 것 같아서요.
권대해 제 남편도 꼴 보기 싫고 그 동생도 너무 싫어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제게 나와 주길 요구하고 집 앞으로 왔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얘기를 직접 미술관에 가기로 했어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자주 가던 미술관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다행히 오늘은 조용한 감성을 갖춘 아가씨도 봤고요. 그런데 미술관을 한참 구경하다가 나가려던 찰나 작품이 아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물속에서 아름답고 고독한 모습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모습에 끌려보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중 아가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이제 가요. 배고파요. 아, 잠시만요. 이 아가씨만 5분 보고 갈게요. 아니, 진짜 언니, 배고파요. 5분만 더 볼게요. 순이가 여러 번 그 소리를 내었지만 그림에 빠져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술관이 흔들릴 만큼의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식한 언니가 어떤 그림을 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래 서 있어요. 진짜로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데리고 와서 베풀어 주었더니 화가 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봐서 그런지 내 툴이 또 머리냐며 어학. 그런 식으로 내 기분을 맞추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미술관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가씨의 뺨을 아주 세게 때린 것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떤 말도 고송가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조용히 미술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저가 신혜성을 건드렸다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신우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이 올 것 같아요. 그 순간 형제를 챙기면서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서약을 제안하고 도장을 찍으러 나갔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라고 물었더니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럼 다음 순위 빚은 당신이 갚고 아이를 키울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그러면 이기욱과의 양육권에 대해 물었더니 남편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당당한 자세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합의안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생각조차 못한 언니 같더군요. 부모님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미술품을 40만 원에 샀다고 해요. 재테크용으로 정말 좋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좋은 확률 그림이 나왔다며 저를 대신해서 가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격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진행되는 경매를 지켜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가씨였죠. 그때 부모님이 원하는 그림 경매가 열렸고 첫 번째 입찰자가 10억 원을 불렀을 때 다른 사람이 15억 원으로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30억 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입찰자가 없으니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3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아가씨는 3억을 부른 저를 보고 배째처럼 놀라 얼굴을 3번 돌렸습니다. 저는 뭐 그러고 말건 상관없었죠. 결국 원하던 그림을 손에 넣었고 부모님께 확인 문자를 보냈어요. 아, 근데 경매가 끝나고 차에 탑승할 때 마침 아다씨를 다시 마주했어요. 저때 내가 어떻게, 그때 저는 1억 이상 부를 수 없어서 떠나가는 모습을 기억하며 말했어요. 1억 되는 것은 아까웠어요. 그 돈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거지나 졸부는 이런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안 그럼 수학도 못해 물러나고요. 경매 관람을 잘 즐겼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가씨를 지나치고 차에 올라탔어요. 나중에 아가씨가 제 뒷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할지라도 제게 오고 모든 종류의 사치로 둘러싸인 언니를 하며 시작했는데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전 남편 또한 우리 집 배경을 알아내려 앞으로부터 안전 사각형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현재 저는 매우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저는 어느새 워킹맘으로서 부모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물려받은 회사라고 생각하니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한 번은 꼭 하는 날이지만 시집에 살았던 시기를 떠올리면 지금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TV를 보다 보면
가정주부인 제가 멋지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며 해방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분들을 보며 많은 용기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우리 남은 인생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